주변에 딱 한 명 있어요.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대놓고 싸운 적도 없어요. 근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뭔가 불편해요. 그 사람이 한 말이 집에 와서도 자꾸 생각나요. 자려고 누웠는데 불쑥 떠올라요. 그러면 또 기분이 상해요. 이상하죠?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.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자신이 또 싫어요. 나이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못 다스리나 싶고,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건 아닌가 싶고, 그 자체까지 따라와요.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을게요. 딱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에요. 끊을 수도 없고, 맞서기도 애매하고, 그냥 참자니 속이 썩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,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달라졌는지요.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얼굴이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. 첫 번째 이야기예요. 최 여사님은 65이에요.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나간 지 2년쯤 됐어요. 처음엔 좋았어요. 비슷한 또래 여자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오랜만에 나갈 곳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. 근데 그 모임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.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대놓고 싸운 적도 없어요. 근데 그 여자랑 모임을 하고 나면 집에 와서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. 처음 그걸 느낀 게 언제였냐면 최 여사님이 모임에 음식을 만들어 간 날이었어요. 다들 맛있다고 했어요. 근데 그 여자가 한 입 먹더니 이렇게 말했어요. 어머, 간이 좀 세네요. 저는 이런 거 잘 못 먹는데.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. 최 여사님은 그냥 그래요? 제가 간을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하고 넘겼어요. 집에 와서 남편한테 밥을 차려주는데 그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. 별거 아닌 말인데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었어요. 그 다음 모임에선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최 여사님이 새 옷을 입고 나갔어요. 오랜만에 좀 신경 써서 고른 옷이었어요. 모임에 들어서는데 그 여자가 최 여사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. 어머, 그 색깔 젊은 사람들이 입는 거 아니에요? 웃으면서요.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최 여사님은 그래요? 하하하고 웃어넘겼어요. 집에 오면서 최 여사님은 거울을 봤어요. 그 옷이 이상한 건지 아닌 건지 갑자기 헷갈렸어요. 아침엔 괜찮았는데. 그리고 자식 얘기가 나온 날이었어요. 모임에서 누가 자식 직장 얘기를 꺼냈어요. 최 여사님 아들이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. 요즘은 중소기업도 다 괜찮죠? 안정적이잖아요.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었어요. 근데 그 말투가, 그 타이밍이 묘하게 걸렸어요. 최 여사님은 그날 밤 잠이 좀 안 왔어요. 이상하다 싶었어요.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한 게 있나? 딱히 없어요. 근데 왜 기분이 이러지? 남편한테 얘기했어요. 남편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지 했어요. 최 여사님은 그 말에 더 답답했어요.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면 나는 계속 이걸 들어야 한다는 거잖아요. 모임이 다가오는데 나가기가 싫어졌어요. 그 여자 얼굴을 보기가 싫었어요. 근데 그 여자 때문에 모임을 끊자니 그것도 억울했어요. 내가 왜 피해야 하나 싶었어요. 그래서 최 여사님은 방법을 바꿨어요. 따지지 말자. 피하지도 말자. 대신 반응을 주지 말자. 그 여자가 또 그런 말을 했을 때였어요. 최 여사님이 만들어간 음식에 또 한마디 했어요. 최 여사님은 이번엔 그렇군요 하고는 바로 옆 사람한테 말을 걸었어요. 설명도 안 했어요. 표정도 크게 안 변했어요. 그냥 짧게 받고 바로 끊었어요. 그 여자가 잠깐 멈칫했어요. 뭔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최 여사님이 이미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. 그날 집에 오면서 달랐어요. 그 말이 자꾸 생각나지 않았어요. 예전엔 집에 오면 그 말을 몇 번씩 되새겼는데 이번엔 그냥 지나갔어요. 근데 다음 모임에서 또 흔들렸어요. 그 여자가 이번엔 최 여사님 옷차림에 또 한마디 했어요. 최 여사님은 또 그렇군요 하고 끊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괜히 자꾸 생각났어요. 잘한 건지 너무 차갑게 군 건 아닌지 그냥 웃어넘기는 게 나았을까? 그런 생각들이 따라왔어요. 그래도 계속했어요. 짧게 받고 바로 끊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.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데 최 여사님이 집에 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.
오늘 그 여자 말이 하나도 생각 안 난다는 걸요.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. 그 여자가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. 최 여사님이 달라진 거였어요. 그 말에 반응을 안 하니까 그 말이 더 이상 힘을 못 썼어요. 뭐가 나쁜 건지 딱 짚기도 어려운데 집에 오면 꼭 기분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. 두 번째 분도 딱 그랬어요. 두 번째 이야기예요. 정 여사님은 68이에요.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 있어요.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고 수다 떠는 모임이에요. 오래된 사이라 편하긴 한데 그 모임에 한 친구가 있어요.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오히려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. 근데 그 친구랑 모임을 하고 나면 집에 오는 길이 좀 이상해요. 그 친구가 자랑을 잘해요. 대놓고 하는 자랑이 아니에요. 그냥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듣다 보면 비교가 돼요. 자식 얘기가 나오면 꼭 이래요. 우리 아들이 요즘 너무 바빠. 승진하고 나서 주말에도 못 나온대. 그러더니 정 여사님을 봐요. 너 딸은 요즘 어때? 정 여사님 딸은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. 그 친구도 알아요. 다들 알아요. 정 여사님은 웃으면서 잘 지내지 뭐하고 넘겼어요. 집에 오는 길에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. 그 친구가 나쁜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. 딸 안부를 물은 거잖아요.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그러지?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. 여행 얘기가 나오면 그 친구는 꼭 해외 얘기를 했어요. 우리는 이번에 유럽 다녀왔는데, 너는? 정 여사님 부부는 그해 제주도 다녀온 게 전부였어요. 집 얘기가 나오면 그 친구는 꼭 평수 얘기를 했어요. 본인 집이 얼마나 넓어졌는지. 그러고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지? 하면서 정 여사님을 봤어요. 모임을 마치고 집에 오면 꼭 한 번씩 기분이 축 가라앉았어요. 뭔가 작아진 느낌이었어요. 내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. 그 친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. 그게 더 힘들었어요.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. 뭐라고 해봤자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. 모임이 끝나고 다들 헤어지는데 다른 친구가 정 여사님한테 슬쩍 말했어요. 있잖아. 걔 남편 요즘 몸이 안 좋대. 병원을 자주 다닌다더라. 정 여사님은 그냥 그래? 하고 넘겼어요. 집에 오면서 그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. 모임에서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던 친구가 집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.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 친구도 힘든 게 있었구나. 모임에서만큼은 괜찮아 보이고 싶었던 거 아닐까? 자기도 불안하니까 자꾸 자랑을 해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거 아닐까? 그게 다였어요. 그 친구가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. 얄미운 건 여전했어요. 근데 그 밑에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. 그 다음 모임에서 그 친구가 또 아들 자랑을 했어요. 정 여사님은 이번엔 달랐어요. 끊지 않았어요.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. 그래? 잘 됐네. 그게 다였어요. 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. 맞받아치지도 않았어요. 그냥 받고 넘어갔어요. 그 친구가 잠깐 멈칫했어요. 비교를 걸었는데 비교가 성립이 안 됐어요. 정 여사님은 그 다음부터 그렇게 했어요. 그 친구가 자랑을 하면 짧게 받아줬어요. 그래? 잘 됐네. 그렇구나. 싸우지도 않고 끊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줬어요. 처음엔 어색했어요. 집에 와서 내가 왜 저랬지 싶은 날도 있었어요. 어떤 날은 또 기분이 나빴어요. 그 친구가 자랑을 늘어놓는데 담담하게 받아주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괜히 속이 쓰렸어요.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날들이었어요. 그래도 계속했어요.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.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데 정 여사님이 문득 깨달았어요. 오늘 그 친구 말이 별로 생각 안 난다는 걸요.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. 그 친구가 자랑을 하는데 어느 날은 진짜로 잘된 내가 나왔어요. 억지가 아니었어요. 저 친구도 힘든 게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어느 날 모임에서 정 여사님이 그 친구 얼굴을 보다가 문득 멈췄어요. 그 친구가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예전이랑 달리 보였어요. 당당해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.
뭔가를 붙잡으려는 사람 같았어요. 정 여사님은 그냥 웃으면서 들었어요. 집에 오는 길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상하게 그 친구가 더 이상 밉지 않았어요. 정 여사님처럼 끊을 수 있는 관계라면 그나마 나아요. 근데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. 가족이에요. 세 번째 이야기예요. 박 선생님은 70이에요.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어요. 명절마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. 아내 남동생이에요.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말도 잘하고 자리 분위기도 잘 살려요. 근데 그 사람이랑 명절을 보내고 나면 집에 오는 길이 꼭 이상해요. 처남이 말을 잘해요. 근데 그 말이 늘 묘한 데로 가요. 어느 명절이었어요. 다들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식 얘기가 나왔어요. 처남이 자기 자식 얘기를 한참 하다가 박 선생님 아들 얘기가 나오자 말했어요. 저희 조카 보면 참 안타까워요. 형님이 그때 좀 더 밀어주셨으면 지금쯤 달랐을 텐데. 애는 능력이 있는데 뒷받침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박 선생님은 웃으면서 넘겼어요. 그 자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박 선생님 젊을 때 잘 나가던 얘기를 꺼냈어요. 분위기가 좋아지려는 순간이었어요. 처남이 웃으면서 말했어요. 형님이 그때는 잘 나가셨죠? 근데 그때 조금만 더 하셨으면 지금 완전히 다르셨을 텐데. 아깝게 딱 거기서 멈추셨잖아요. 같은 자리에서 연달아 나온 말이었어요. 박 선생님은 또 웃었어요. 그날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는데 아내가 말을 걸었어요. 박 선생님은 건성으로 대답했어요. 아내가 왜 그래요?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했어요. 말하기가 싫었어요. 다음 명절엔 퇴직 얘기가 나왔어요. 처남이 말했어요. 형님은 그때 왜 그 회사 그만두셨어요?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. 그때 형님 나이면 저는 절대 못 그만뒀을 것 같은데. 형님은 참 대담하세요. 저 같으면 끝까지 버텼을 텐데. 이번엔 웃음도 잘 안 나왔어요.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. 박 선생님은 명절이 다가오면 미리 긴장이 됐어요. 이번엔 또 뭘 건드리려나. 말을 아끼면 아끼는 대로, 얘기를 꺼내면 꺼내는 대로 꼭 그렇게 됐어요.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. 처남이잖아요. 가족이잖아요. 명절의 분위기 망칠 수도 없고 아내 난처하게 만들 수도 없었어요. 그냥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.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. 그러던 어느 명절이었어요. 또 그랬어요. 이번엔 박 선생님이 예전에 투자했다가 손해봤던 얘기가 흘러나왔어요. 처남이 웃으면서 말했어요. 형님이 그때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됐는데. 제가 그쪽 좀 알거든요. 박 선생님은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어요. 근데 그 순간 옆에 앉은 아내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. 아내가 웃고 있었는데 웃는 게 아니었어요.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어요.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. 박 선생님은 그 얼굴을 보면서 뭔가가 내려앉았어요. 아내도 힘들었던 거예요. 남동생인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웃고 넘기는 게 전부였던 거예요. 박 선생님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. 그날 박 선생님은 처음으로 생각했어요. 이게 맞나? 몇 년을 참았어요. 분위기 망칠까봐, 아내 난처할까봐. 근데 참는 동안 아내도 같이 힘들었어요. 그리고 처남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. 앞으로도 안 달라질 거예요. 다음 명절이었어요. 처남이 또 말을 꺼냈어요. 이번엔 퇴직 얘기를 또 건드렸어요. 형님은 참 대담하셨어요.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. 박 선생님은 이번엔 웃지 않았어요. 조용히, 그러나 똑똑히 말했어요.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지. 자리가 잠깐 조용해졌어요. 처남이 멈칫했어요. 아내도 잠깐 굳었어요. 박 선생님은 그냥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.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. 집에 오는 길에 박 선생님은 좀 불편했어요. 내가 너무 심했나? 명절 분위기 망친 건 아닌가?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.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집에 와서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냥 평소처럼 움직였어요. 그날 밤 아내가 잠자리에 들면서 조용히 말했어요. 나도 속이 좀 시원했어. 박 선생님은 그 말에 멈췄어요. 아내도 오래 참았던 거예요. 그 이후로도 처남은 가끔 비슷한 말을 꺼냈어요.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.
여전히 한마디씩 했어요. 근데 예전만큼 깊이 박히지 않았어요. 박 선생님이 더 이상 웃으면서 넘기지 않으니까 처남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. 명절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.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어요. 근데 예전처럼 집에 오면서 그 말들을 하나씩 되새기지 않았어요. 그걸로 충분했어요.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. 최 여사님은 반응을 주지 않았어요. 정 여사님은 상대를 이해했어요. 박 선생님은 조용히 선을 그었어요. 방법은 다 달랐어요.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세 분 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. 대신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.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 유배지 골방에서 스스로에게 세운 원칙이 있었어요. 사이제였어요. 4가지 원칙 중에 2가지가 이거였어요. 말을 적게 하라. 행동을 무겁게 하라. 자신을 그 자리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었어요. 억울했을 거예요. 맞서고 싶었을 거예요. 근데 정약용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어요. 그 에너지로 자기 중심을 잡았어요. 그게 18년 유배를 버틴 방식이었어요. 미운 사람 앞에서 말을 아끼는 것.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.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더 강한 거예요. 지금 이 세 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세요? 그 사람을 바꾸려고 오래 애쓰셨나요? 아니면 아직도 그 말을 집에 가져오고 계세요?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나눌게요.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.